자, 오늘은 경우의 수 시작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다른 단원과는 달리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부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내가 하는 공부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친구도 많이 있을 거고 실제로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 문제나 이런 뭐 기출 문제 등을 풀어봤을 때 잘 안 풀리거나 답을 구했는데도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경우의 수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경우의 수를 하면은 이제 순열도 있고요, 조합도 있고요, 또는 뭐 선택 과목 하신 분들은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런 것들, 뭐 분할, 분배 이런 것들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 공부나 이해 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우의 수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자, 합의 법칙이에요. 첫 번째. 합의 법칙. 자,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직접 세기입니다. 노가다 한다는 얘기예요. 뭐 수영도로 하든 순서상으로 하든 직접 센다. 이 세 개가 경우의 수의 핵심이고요. 이 세 개가 전부 답니다. 그럼 뭐 교과서나 문제집들에 보면은 이제 유형별로 또는 단어별로 순열 조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 얘네들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 두 개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얘네들의 사용법을 완벽하게 알고 사용을 하면은 뭐 좋은 도구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공식만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 문제들밖에 풀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리고 직접 세기 이 세 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런 공식들 쓰지 않고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도구들을 쓴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경우의 수를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앞으로 안 할, 뭐 수능 끝나면 대부분 안 하시겠죠? 앞으로 안 할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언제 합의 법칙을 써야 되고, 언제 곱의 법칙을 써야 되고, 언제 직접 세야 하는지, 이 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 그러니까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우를 세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해야 할지를 여러분 엄청 고민하셔야 돼요. 자, 분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분류. 이 분류란 무엇이냐? 분류는 경우를 나눠서 세는 거예요. 경우를 나누어 세는 것. 자, 그럼 경우를 왜 나누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계속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한데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은 단순하게 더한다 또는 곱한다 두 경우의 수를, 이게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셀 때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즉 어떤 구조가 똑같은 형태가 있는 애들끼리는 우리가 곱의 법칙을 써서
경우를 간단하게 구하자는 얘기고요. 그러한 비슷한 구조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걔네들은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다 더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사건이 이렇게 있어요. 사건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 이걸 A라고 하면 얘네들끼리 구조가 똑같고 얘네들끼리 구조가 똑같고 얘네들끼리 구조가 똑같다라고 할 때 A의 구조를 계산할 때 우리가 곱의 법칙을 쓰는 거고, C의 구조 구할 때 곱의 법칙 쓰는 거고, B의 구조 구할 때 곱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A, C, B에 대해선 합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자, 요렇게 분류하는 방법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길찾기 문제가 있다라고 할게요. 길찾기로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도시가 A, B, C, D가 있고요. A에서 B까지는 길이 이렇게 3개가 나 있어요. A에서 C까지는 길이 2개. 자, B에서 D까지도 길이 2개, C에서 D까지도 길이 2개. 이렇게 나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A에서 D까지 가는 A에서 D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문제는 문제집에서 많이 봤죠. 그냥 습관적으로 이 B를 거쳐가는 거, C를 거쳐가는 거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겠구나. 이 B를 거쳐가는 거, B라고만 쓸게요. B를 거쳐가는 거는 A에서 B까지 가는 게 3가지, B에서 D까지 가는 게 2가지 해서 6가지요. A에서 C까지 가는 게 2가지, C에서 D까지 가는 게 2가지니까 4가지요.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 계산하실 테지만 이렇게 나누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얘 A에서 B를 거쳐 D를 가는 것과 A에서 C를 거쳐 D를 가는 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가 어디가 다르냐? 여기가 달라서 그럽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건 3가지, A에서 C까지 가는 건 2가지라서 그래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 세는 건데, 딱 잘라서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 길이 하나 없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구조적으로 완전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A에서 B까지 가든 C까지 가든 다 2가지고 길이, 그 다음 D까지 간 것도 다 2가지니까 우리는 A에서 B로 갈지 C로 갈지 정하면 되고, 그게 2가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정했으면 어떤 길로 갈지 정하는 게 2가지, 그 다음에 어떤 길로 갈지 정하는 게 2가지에서 총 8가지다. 이렇게 계산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예시로 드릴 수 있는 문제는 너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풀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연습을 쉬운 문제에서부터 해봐야지만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류를 스스로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분류 싸움이에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분류를 해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원활하게 쓸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분류라고 하는 거는 경우를 나누어 세는 것뿐만 아니라 순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순서.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예시를 하나 더 들면 숫자 카드가 있다라고 할게요. 숫자가 0부터요 1 이렇게 할 때, 자, 우리가 이거의 경우의 수, 이걸 가지고 뭐 5자리 숫자를 만들 거다,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다 라고 할 때 짝수의 개수를 세고 싶어요. 짝수가 몇 개인지.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경우를 세느냐 라고 하면은 1의 자리부터 경우를 셉니다. 이 문제를 사실은 만의 자리부터 세도 되고 1000의 자리부터 세도 되고 100의 자리부터 세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1의 자리부터 세라고 배웠죠. 이유를 정확하게 들으신 학생도 있을 거고, 막연하게 짝수가 될 조건은 그냥 1의 자리가 짝수면 되는 거니까 1의 자리 먼저 생각해야 돼, 이런 친구도 있을 테지만, 자, 정확하게 왜 그러느냐?
1의 자리를 먼저 결정을 해야 분류가 잘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짝수면은 1의 자리가 0, 2, 4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해놓으면은 남은 자리는 제약이 없죠. 그냥 남은 숫자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물론 이제 최고차가 아니고 여기 만의 자리는 0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순서로 안 하고 여기 만의 자리를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져요. 1일 때는 여기에 2도 되고 4도 되고 2도 되고 4도 되고 0도 되죠. 근데 2일 때는 4하고 0밖에 안 돼요. 3일 때는 또 2, 4, 0. 4일 때는 이번엔 2, 0밖에 안 돼요. 5일 때는 2, 4, 0 이렇게 되잖아요. 이 개수가 달라지는 게 구조적으로 다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 법칙을 너무 많이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의 자리부터 먼저 분류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구조적으로 똑같은 애들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야 우리가 계산을 조금이라도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분석하는 연습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 얘기를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직접 세기, 그 다음 이제 직접 세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직접 세기는 뭐냐? 말 그대로 진짜 직접 센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직접 세야 되지? 를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직접 센다라고 하는 거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쓰기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분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됨. 분류가 잘 안 되거나 아예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분류가 되긴 하는데 이런 것처럼 엄청 복잡하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세야 되는 가지수가 한 10가지 돼요. 그럼 10가지를 다 구해서 합의 법칙을 쓰는 거는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류가 잘 안 되는 거니까 차라리 직접 세는 게 편하다. 또는 분류 자체가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어서 걔네들도 직접 세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자주 많이 보셨을 텐데 완전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갖지 않은 순열이죠. 간단하게 이제 예시 들어보면 이제 1, 2, 3, 4, 5를 나열할 때 첫 번째는 1이 오면 안 되고, 두 번째는 2가 오면 안 되고, 세 번째 3이 오면 안 되고, 네 번째 4가 오면 안 되고, 다섯 번째 5가 오면 안 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우셨을 거냐면은 그냥 수용들을 그려서 다 세야 돼. 또는 자, 한번 다 세는 걸 보여주시고 이거는 똑같으니까 외워. 또는 뭐 어떤 학생은 이게 완전순열에 사실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그냥 배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수형들을 이용해서 다 세라고 했을 텐데, 자,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자, 여기에 1이 못 오는 거니까 첫 번째. 그러면 여기는 2, 3, 4, 5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 간단하게 두 개만 써볼게요. 여기는 2, 3만 써봅시다. 근데 여기에 2가 왔을 때는요, 여기에 1, 3, 4, 5 어떤 게 와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 쓸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돼요. 근데 여기가 3이다? 그럼 여긴 3도 못 쓰고 2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쓸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지죠. 여기뿐만 아니라 이 다음번 생각할 때도 여기에 뭘 썼냐에 따라서 여기 숫자가 또 달라져요. 여기도 뭘 썼냐에 따라서 숫자가 또 달라져요. 가지수가 계속 달라져요. 이 다음에도 가지수가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구조적으로 비슷한 모양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엄청 어렵고 분류가 이런 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직접 세는 거를 하는 겁니다. 수형들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서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건의 경우를 구하라고 할 때 이 사건을 분류가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분류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지만 우리가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쉽게 쓸 수 있을까? 또는 분류가 안 된다면은 직접 세야 하겠죠. 그래서 그 분류가 일단 되니 안 되니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분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쓸지 직접 쓸지를 결정하시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분류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분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간단한 예시, 이거 만의 자리부터 세도 되지만 1의 자리부터 세는 게 분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1의 자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느냐도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분류가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직접 세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분류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경우의 수 공부를 할 때 절대 금지, 유형별로 문제집, 대다수의 문제집이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 풀이 공식과 방법을 그냥 다 알려주죠. 자, 요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암기하듯이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 어차피 여러분 여기 경우의 수 어떤 일반 문제집의 유형별로 나온 문제들은 아주 기본 문제 중에 기본 문제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어차피 다 맞아봤자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60점, 70점이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80점, 90점, 100점으로 가기 위해선 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단순한 유형별 문제가 아닌 복잡한 형태가 섞여 나오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스로 항상 분류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형에 따라 어떤 푸는 공식 또는 방법을 외우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절대 금지예요. 경우의 수에서만큼은 절대 금지고요. 이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러 문제를 예시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직접 세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23학년도 수능 확통 그 30번 문제를 풀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이제 경우의 수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 좀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